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아나운서 백근곤입니다. 창원에 위치한 국책기관이죠. 재료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승격되면서 오늘 11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핵심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소재 산업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에 힘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던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두고 부품 국산화를 비롯해서 지역 경제 성장에도 힘이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에서는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맞아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는데요. 재료연구원이 창원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면서 우리나라 소재 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될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댓글을 남겨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대신 물어봐드리고 또 답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허성무 창원시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소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예, 재료연구소장 이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먼 길 오셨습니다. 민동준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도 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있는 민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우리 두 분은 뭔가 좀 이미지가 닮으셨는데요. 예, 오늘 두 분께서 좀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셨다라고 듣고 왔거든요. 예, 좀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테이블도 없앴고요. 이런 좀 카페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좀 친절하게 토론회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재료연구소의 재료연구원 승격. 누구보다도 이 이정환 소장님께서는 어떤 기분이실까 좀 궁금한데요. 소장님, 어떠셨어요? 정말 저희들의 오랜 꿈이었죠. 수건이었던 이제 일이고요. 저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예. 오후 11시 21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수건으로 희망을 했던 연구소가 원으로 승격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셨어요. 예. 오늘 참석하신 우리 허성무 시장님이야 우리 또 민동준 교수님, 우리 지사님, 지역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님, 이사장님 모든 분들이 또 특히 우리 기업인들 예. 굉장히 한 마음으로 정말 연구소의 원승격을 같이 희망을 했었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도 오는 길에 보니까 아주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붙어 있어요. 예. 저는 한 200여 개 붙은 줄 알았더니 250개가 넘어 있다고 그래서 예. 정말 이렇게 분에 넘치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에 어깨도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정말 제대로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우리가 아주 그 소재 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예. 아, 표정을 봐도 굉장히 그런 기쁨이라고 될까요? 예, 굉장히 그런 원승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자신감도 얻으신 것 같고, 예, 앞으로 할 일도 많으신 것 같고, 참 그런 소감을 한번 들어봤고요.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창원시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창원시야 우리 시의 그냥 일이죠. 이게 이제 재료연구소가 국책연구기관의 분소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냥 창원시 재료연구소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신 기업인들의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반드시 이번에 성격이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뛰었고요. 특별히 이제 김경수 지사님도 많이 애를 써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지만 돌아가셨던 노회찬 전 의원님도 발의를 해주셨고, 박한수 의원님 발의해 주셨고요. 또 예영국 의원도 굉장히 수고를 해주셨는데 정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105만 시민들의 열망이 컸습니다. 1992년에 한국기계연구원 본원이 창원에서 대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소 형태로 축소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007년에 부설재료연구소가 되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된 원이 됐는데, 이 떠나갈 때의 그 쓰라렸던 심정이 있죠. 그리고 왠지 창원에서 좋은 것은 대전이나 서울로 다 가버린다는 우리 지역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올해 드디어 우리 창원에 다시 돌아오고 창원에서 다시 커지고 독립된다는 그 느낌이 우리 시민들에게 큰 어떤 그 축복과 같은 그런 행복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축복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글자로만 보면 한 글자 차이잖아요. 재료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된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이정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일본이나 독일이 견제할 만큼의 산업의 고도화 수준에 이르렀다. 라는 것이고요. 이 견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미는 다 뒤집어 설명하시면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산업을 발전하는 데 필요한 소재 산업 또는 재료 산업에 있어서의 견제가 굉장히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여름에 있었던 일본의 신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 시점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소재가 없이는 더 이상 산업이 고도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하시게 되면 재료연구소가 재료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의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많은 산업의 발전의 고도에 재료가 꼭 필수적인 것이죠. 그 재료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그걸 어떻게 전국에 있는 재료연구소를 하나로 통합해서 창원 재료연구원의 하나의 큰 메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숙제가 앞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다. 따라서 저는 축하도 드리고 기대도 합니다. 숙제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재료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소재 연구라는 게 뭔가 그 개념부터가 뭔지 저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소재 연구가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대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와 문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매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쓰시는 배터리를 생각하시게 되면 전기를 재료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 쓰는 것이죠. 따라서 재료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형태를 바꾸거나 정보 형태를 바꾸는 가장 필수적인 정보의 문명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어떠한 재료를 쓰고 있는가라고 보시게 되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고도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레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료가 연구가 없이는 더 이상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은 기본적으로 조립 산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립을 해서 그다음에 기계 산업 이런 사업을 갖지요. 점점점 이 가는 방향은 재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끝단에 만난 것이 바로 작년에 있었던 여름에 수출 규제의 문제가 바로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더 고도화된 새로운 사회 수준과 산업에 대한 경제를 만들어 가려면 재료와 발전이 없이는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재료의 소재 연구의 중요성을 반드시 강조를 드립니다. 대박 산업이고 국가의 격을 높이는 사업이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근데 이 재료연구소가 창원에서 함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죠. 예. 그 창원공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예. 금속 가공이 많은 그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우리 쪽에 있으니까 그때 70년대에 한국 기계연구원으로 예.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제 이게 한국기계연구원 본원이 대전으로 가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가고 이제 여기에는 분소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2007년도에 그래도 좀 더 연구와 또는 또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부설 재료 연구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지역 사회의 그런 소망들을 같이 담아서 저도 그걸 바꾸는데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제가 시장이 돼서 재료 연구원으로 성격하는 데 같이 힘을 보태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아주 의미가 크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원 경제가 지금까지 40몇 년간 이렇게 발전해 오는 데는 이 재료 연구소의 역할이 가장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결국 창원에 있는 지금 기계공업의 대부분이 어떤 그런 금속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를 가공하고 있는데 그 재료를 좀 더 고도화된 재료, 또 경쟁력 있는 재료로 원할 때 그것을 같이 연구하고 또 그 기술을 전수하고 또 시험 평가하는 것들을 우리 여기 있는 재료연구소에서 해줬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기관이 여기 없고 다른 먼 곳에 있다면 우리 기업들이 그런 걸 채택하거나 연구하거나 바꾸거나 할 때 굉장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젠간 실시간 같이 협의되고 같이 논의되고 같이 과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원 경제의 핵심 역할을 그동안 재료연구소가 해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자,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에 대한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재료연구소를 우리 창원에서 이제 시작한 지는 44년이 됐습니다. 예. 우리 두 분도 정확하게 그 역사를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44년이 됐고 아까 이제 분소라는 개념은 이제 맞는 말씀인데 실은 이제 그 분원이었습니다. 분원. 그 분원을 한 14년 정도의 그 저희들이 시간 동안 분원으로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재료기술연구소라고 이름을 이제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설화되면서 이제 13년 만에 이제 원승격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재료연구소에 627명의 이제 연구원들이 있는데, 네. 물론 직원들 전체 포함해서입니다. 실은 우리 허성무 시장님께서 부설화를 해주시는 아주 거기에 역할을 많이 하신 거를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부설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3년 후에 원승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래서 이제 부설화라는 게 실은 원승격을 전제하는 기관을 부설화시킵니다. 아, 그렇군요. 안 그러면 분원화로 계속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박사 연구원만 2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627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많은 인력들이 순수하게 재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재료 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 순탄치 못했다고 이제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원승격에 저는 다시는 만약에 다른 또 제가 부설기관 간다면 예. 다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예. 너무나 많은 일이 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제가 재료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보다 예. 국회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더 많이 먹었다 할 정도로 정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희들을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이 부족할 때는 또 굉장히 또 저희 기관까지도 모셔와서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원습격을 해왔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퍼즐 조각 맞추듯이 정말 우리 민동준 교수님도 국회에서 또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워크숍을 또 개최를 해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재료를 발전시키자. 또 우리 창원과 경남의 재료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자 하는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했던 그런 추억도 있고요. 자, 우리 장관 지금 소설로 어떤 큰 일을 이루면 소설 한 권으로 부족하다 그러죠. 몇 권 써야 되겠네요. 예,
저는 소설 한 권으로 부족할 정도로 예. 그 뒷얘기도 많이 있고 정말 의미도 있고 즐거웠고 고마운 분들한테 또 정말 감사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참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으셨습니다. 특히나 오랜 계획 끝에 이렇게 원으로 승격이 된 건데 창원시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뭐 가장 고생하고 애쓰신 분은 역시 우리 이정환 소장님과 재료연구소 직원들이 그렇게 애를 써주셨는데 저희 시는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이 됩니다. 국가기관이 되죠. 그렇지만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창원시 재료연구원이라고 또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이라 생각했고 소장님의 도움 요청이 오면 언제나 저희들이 뭐 실시간으로 응했습니다. 응해서 이제 저도 소장님만큼 자주 국회는 안 갔지만 갈 때마다 관련 상임위의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 우리 창원을 설명드리고 또 관련 부서의 장차관님들도 찾아뵙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아침은 창원에서 먹고 출발하면은 예, 혹시 대전이나 과천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국회 앞에서 먹고 예.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일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장님께서 아주 적실한 정보를 잘 주었습니다. 상임위 통과가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측에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분이 계시고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 자유한국당 쪽에 반대하시는 분은 이런 국회의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역할을 나눴죠. 저는 이제 민주당 쪽 국회의원 반대하는 분을 가서 설득하고, 박완수 의원님은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예. 이렇게 해서 역할이 잘 나누어져 가지고 이번에는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다 이렇게 소극적 찬성으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상임위 통과의 결정적 원인이었고 마지막은 이제 법사위 통과 때도 우리 소장님이 굉장히 가슴을 졸이셨고 본회의는 아까 말씀하셨죠. 밤 11시 21분에 이럴 때인데 저는 이제 그때 국회에 있지는 않고 TV로 보고 있었는데요. 뉴스로 보고 있었는데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감격적이었고 사실은 이제 방금 뭐 600명이 넘는 뭐 석박사 인력이 200명이 넘고 그다음에 보조 인력과 행정 인력 해서 6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게 재료연구원이 되면 다시 이게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석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외부에서도 오시지만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대학들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이공계 학생들이 또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거기에서 아주 훌륭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산업에 바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굉장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요. 저는 뭐 우리 도시의 브랜드가 이런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있는 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재료연구소로서는 세계적이라 말하기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경쟁하는 다른 나라의 연구소들이 보면은 지금 우리 재료연구소보다는 2배, 3배의 규모의 인력들을 가지고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세계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규모로는 안 되는 거죠. 빠르게 이것을 2배, 3배로 키워서 중국, 일본, 독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분들보다 더 앞선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은 결국은 한국을 바라보고 그 한국 중에서도 재료연구원이 있는 창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관련 산업에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시가 갖는 자부심, 우리 도시민들의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커져서 산업에서의 어떤 큰 영향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심리적인 자존감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에서는 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 모든 열정을 바쳐서 우리 소장님을 도와드렸고 손을 잡고 함께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저도 너무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규모라든지 인력, 장비, 사업비 이런 부분 말고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갔을 때 학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연구원으로 승격이 된다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지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기가 당황이 되긴 하지만 실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소냐 원야의 문제는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예. 사실은 그 시야의 문제입니다. 시야. 그러니까 이제 시야를 우리가 시계라고 하시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느 몇 년을 앞을 보고 연구를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부설기관 말씀하시게 되면 그것은 거의 1년 단위나 2년 단위의 시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연구소가 되시면 한 5년 정도 보시고 하시겠죠. 원이 되시면 원이라고 하시는 것은 포기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뭐 기계 재료 또는 구조 재료 일반도에서 금속 재료라는 부분에서 세라믹, 폴리머, 전자 소재 등등을 다 봐야 되는 이와 같은 폭이 넓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연구소는 여기 주변에 있는 산업에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서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재료 입장에서 보시면 조금 협소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큰 문제는 시야를 어떻게 세라믹, 전자 소재, 바이오 소재 등등으로 폭넓게 가져갈 건가. 다시 말하면 미래에 우리가 꼭 가지고 싶은 소재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가져야 되는 책임과 권한이 생긴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시계 깊이입니다. 시계 깊이는 오늘의 문제를 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오늘의 산업을 지지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인 자원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원이 되시면 다른 것은 현재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원이 되시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뭐 여기 주변에 어려운 많은 산업들을 기술적으로 도와드리는 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임무긴 하지만 아까 인력이 2배가 되시고 3배가 되는 이유는 오늘의 문제를 푸는데 더 인력을 더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다 폭넓은 범위에 걸쳐서 보다 힘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기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30년에 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그 산업에 대해서 창원 지역에 있는 많은 산업체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체가 어떠한 소재를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원으로 됐을 때에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고요. 원이 되시면 바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일이 바로 원이 꼭 해야 될 책임이자 의무가 됩니다. 예, 당장 하루 앞도 예상하기 힘든데, 소장님 부담이 상당하시겠습니다. 아니,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자,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인지 원 승격을 위한 과정 좀 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5월 19일 날 이제 그 국회에서 법이 공표됐습니다. 예. 그러면 6개월 안에 모든 한국재료연구원의 정관이라든지 또 모든 그 서로의 그 재산도 좀 이관을 서로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틀을 갖추는 게 이제 6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11월에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1월에 이제 정식으로 제대로 된 집을 지어가지고 한국재료연구원이 이제 출발을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 재료연구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연구 분야를 아까 우리 민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더 넓게 지금 소보다는 넓게 가야 될 테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넓게 할 것을 정관에 넣고 어떻게 더 깊게 할 것인가도 정관에 넣어서 우리 재료연구원이 정말 세계 속의 재료연구원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이 소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겁지 않을까. 이 무거운 어깨를 혼자만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뭐 창원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창원시 차원에서 제2연구관도 이미 터를 매입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진해 지역에 진해구에 그 육군대학이 있던 부지가 있습니다. 8만 평이 넘는데요. 이 부지를 지금 한참 부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부지 정리가 다 끝나면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 2만 4천 평을 제2재료연구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본격 출범을 하면 이듬해 초에 바로 일부 건물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이와 깊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정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도 저희들이 이제 재료연구원도 열심히 뛰겠지만 창원시에서도 정부를 설득하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료연구원의 빠른 정착이 좀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고요. 특별히 그 과정에 이제 여러 국책 사업들이 선정되는 과정에 이게 이제 바로 재료연구원이 획득할 수 있는 국책 사업도 있지만 또 시가 나서서 그것을 따와서 시와 도가 함께하고 그 수행 기간, 주 수행 기간을 재료연구원이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재료연구원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조를 맞춰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게 바로 지난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이 얼마나 일본에 의존해왔는지 이제 뭐 저 같은 일반인들도 그 사건을 비롯해서 알게 됐는데 그간 왜 이렇게 우리 산업이 일본에 의지해왔을까?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소재의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조금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거북한 면이 없잖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기술을 많이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하나의 아픔이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술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본의 소재의 의존도가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뭐라고 하나 필연성이라고 그럴까요?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제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아직도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많은 기술과 같은 것을 해서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서는 좀 하는 것은 설계, 반도체라든가 이와 같은 쪽에서는 저희가 많은 독립을 하게 되고 어떤 분은 거꾸로 일본을 저희가 압도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철강이라든지 뭐 반도체 산업 그럼 이런 것들은 저희 전자제품 쪽은 우리가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상단에 있는 제품 기술과 부품 기술에서는 저희가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밑단에 가장 기반이 되고 있는 소재 쪽에서의 소재 수입에 대한 역조 현상을 보시게 되면 20년 동안 저희가 한 번도 극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국가 전체로 봐서는 소재 부품의 무역에 대한 것은 약 12조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일본에 대한 부품에 대한 수입 역조는 대략 한 5조 정도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우리의 산업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역사성을 저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작년에 바로 불소라고 하는 사태, 일본의 수입 규제라고 수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피부감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이제 저희가 정부를 나서고 모든 산업체가 나서서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깊게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깊게 의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역사성입니다. 지금까지 쭉 써왔던 소재가 친숙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썼던 것이죠. 이제서야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국산화할 수 있는 부분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작년에 그와 같은 산업을 통해서 국산화에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좋겠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했던 이런 산업 기술은 바로 20세기의 기술에 기반한 소재들입니다. 2030년 정도가 넘어가시게 되면 AI, 4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수송기기 이와 같은 많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같은 소재는 일본과 우리나라와 독일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다 누구나 낯선 기술들이고 누구나 다 처음 시작하는 기술이므로 이것은 한번 일본이라는 나라와 뿌리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에 섰다. 이것이 바로 재료연구원이 만들어진 이유이고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꾸 소장님의 어깨가 축축 처지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대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모두가 다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나 창원시 차원에서도 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노력들을 했어야 됐습니다. 창원시 차원에서 기울였던 노력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 규제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긴급 대책반을 구성을 하고 기업 피해 조사 센터, 신고센터 만들어서 기업들 신고받고 상담하고 그 대응해서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책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우리 소장님하고 손을 꼭 잡고 했던 게 역시 이제 소재 독립이든 뭐 재료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이 하루쯤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창원의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그다음에 대학들이 있어서 박사급 인력이 1,000명이 넘게 계시니까 이분들의 세밀한 정보까지 분석해서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창원과학기술기업지원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아마 박사급 인력이 1,000명 이상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결의를 다진 것은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의 위협에 우리 그 과학자님들이 다 나서 주셨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그렇게 구축하게 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한 40억 정도 예산을 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기술이나 소재와 관련된 그런 17가지의 항목에 관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500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사실 또 저희들 그 과정에서 여러 조사를 하면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부족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는데 그중에 또 특별한 품목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장벽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치 제어판입니다. 물론 우리도 수치 제어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 제품, 미국 제품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제품에 워낙 익숙해져 있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의 그 역사성의 문제일 텐데요. 또 그 제품을 써서 만든 그 완성품이 외국으로 수출이 될 때 공작기계가 그 수출 받는 수입해서 쓰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또 장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한순간에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아직까지 한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절감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여기 재료연구원으로 성격하고 또 우리 지역에 또 아주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전기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도 뭐 아주 능력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서브모터인데 사실은 이제 이 서브모터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뭐 괜찮은 모터 제조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약간의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그동안의 익숙함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료연구원 성격과 더불어서 모든 역량을 이렇게 다 모아서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산학연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총력을 다할 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배제하더라도 그 소재를 국산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제가 예를 들어 보겠는데 이게 맞나 한번 받아주세요.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요. 그런데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우리나라가 만들지만 그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들이 일본에서 많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컴퓨터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런 수입들의 일부가 또 일본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이해했네요. 네. 예. 그러면은 이런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자력화한다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저희가 기술을 국산화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자력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력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산화라는 단어는 조금 이제 옛날에 저희가 국가적인 장벽의 문제가 있어서 무역 장벽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용어를 바꿨는데 자력화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 산업 구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제 완충시키는 방법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술 개발을 했는데 그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작아서 일본과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원가도 안 맞고 안 되는 것이죠. 이 기술을 만약에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에 저희가 기술 공유를 해서 만들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럼 일본과 함께 경쟁을 시켜서 일본의 제품이라든가 제품들이 서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이와 같은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GVC를 이용할 것인가 내가 독자적으로 기술에 대한 경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두 가지는 어떠한 방법이어도 여전히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존재했을 때 기술을 가지고 내가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뭐 반도체 회사에 납품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내가 다른 기업과 연동을 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적인 문제가 남게 되시는데 문제는 일본이라든가 또는 독일이라든가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네 소재에 대한 경쟁 업체가 나타나시게 되면
바로 금액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아, 우리 거 계속 써라.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게 되죠. 예. 그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소재 산업이 어려워집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없어지면 다시 가격을 올리는 이와 같은 이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최종 산업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꼭 너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 무역 역조, 소재 재료 부분에 대한 일본의 무역 역조를 푸는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이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뒤져야 되는 것이죠. 예. 아까 예를 들어 반도체 무역 수지의 가장 첫 번째 발단이 됐던 것은 불산이었습니다. 119인 그러니까 99.999가 11개 붙은 이 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만들 수 있었어요. 동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만들 예, 수 만들 수 있었는데. 있었지만 가격을 못 만들었던 것이죠. 아. 그런데 일본이 수출을 안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비싸지만 사다가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진은 그러한 회사는 그 물건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이러한 기술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그런 교묘한 하나의 그 소재 재료 전략에 대한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소재에 대한 개발을 억제시키는 이와 같은 전략이 많이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와 같은 기업을 어떻게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인가 예. 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일본에 대해서 저항이라면 이상하지만 맞설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창원 같은 경우는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보다 소재를 활용해서 네. 가공하는 업체가 네. 많다고 들었어요. 예, 이럴 경우에는 첨단 소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창원의 또 미래를 창원의 미래 산업을 만드는 데 당연합니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에 대해서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될 텐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또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과제긴 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단어가 사양화라는 단어입니다. 사양 산업이라는 단어. 사양 산업. 이 세상에 사양 산업은 없습니다. 산업은 끊임없이 진화를 하게 되면 살아남는 것이고요. 진화를 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가 계속 시장에 적응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면 어떠한 산업도 사양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이 흔히 뭐 사양 산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것은 있는데.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양 산업이 된 겁니다. 아. 예를 들어 조선 사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 여기 많은 조선 관련된 부품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는 곳인데 과거에는 디젤 엔진을 했고요.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예. 발전도 하는 조선도 있고요. 천연가스로 가는 배도 만듭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배의 경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배의 무게가 연비가 다 올라가서 새로운 조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천연가스 수송선을 비롯해서 미래의 선박의 제1등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지요. 알루미늄, 구폰드 니켈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망간 스틸, 마그네슘 등등이 모두 이 소재의 새로운 조선 산업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소재의 전환이 바로 지금에 있는 산업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따라서 사양 산업은 없습니다. 현재 창원 지역에 있는 많은 기계 산업, 전자 산업들도 여전히 어떠한 소재를 사용해서 어떠한 미래 산업으로 진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원 산업에 대한 지역의 새로운 미래 도시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가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의 새로운 미래 도시로 나아가느냐 못 가느냐 이에 대해서 허성무 창원시장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당연히 되겠는데요. 하셨겠죠. 예, 교수님 방금 설명 주신 것 중에 우리 지역 기업이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이 부품 하나가 쇠로 만들 때 4.3kg입니다. 근데 알루미늄으로 만들면은 2.8kg예요. 근데 이걸 마그네슘 소재로 만들면은 1.9kg가 됩니다. 와. 무게가 이렇게 쫙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그렇게 연구 개발을 해서 그런 소재를 쓸 수 있는 부품 회사는 살아남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품 회사는 단순 가공만 하던 부품 회사는 도태되는 거죠. 그럼 자기는 사양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재를 바꿔가면서 경량화하는 끝없이
그 회사는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자신들을 연구개발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기업들에게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런 기업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바로 이런 제로 연구원에 의뢰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비용의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 비용의 부담을 이제 국가가 도와주기도 하고 기업이 스스로 부담하기도 하지만 그 부담이 너무 과할 때 시가 지방비로서 일부 보조를 해서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 시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 산단이 또 그리고 국가 산단을 넘어서 우리 창원 경남 전체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시스템, 모범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서 국가가 거기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모범적이고 좋다. 이럴 때 국가도 그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채택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 하나 적어드릴게요. 예. 모국가라고 하겠습니다. 뭐 일본이긴 하지만 일본의 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양식기를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양식기라고 하시는 것은 포크나 나이프나 접시를 만들던 그런 프레스를 주로 하는 산업이었죠. 예. 이 양식기 산업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다 이제 산업체가 넘어갔죠. 거기 있는 주민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서 모 대학에 있는 교수 세 분을 모셔다가 이제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물론 연구소가 있었죠. 님스입니다. 기업체와 같이 와서 그 지역에 대한 역량을 조사를 한 겁니다. 예. 그 결과 핵심 역량은 열 처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 처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술 역량을 정의를 하고 그 열 처리 갖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2년에 걸친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손톱깎이에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면 가끔 그런 게 보이긴 하실 텐데 좀 특별한 손톱깎이를 만든 것이죠. 그 손톱깎이가 대략 한 6만 원쯤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되게 비싼 손톱깎이인데 그게 뭐가 특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제가 하나 사서 이제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본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열 처리 기술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우리 재료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고도 산업 쪽에서는 흔히 쓰는 기술들을 그와 같은 기술에 적용함으로써 그 지역이 살아남은 겁니다. 이런 사례는 꽤 많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레스를 찍어서 양식기 하던 회사가 그와 같은 손톱깎이를 거쳐서 그다음에 만든 것은 바로 내시경에 쓰는 마이크로 나이프입니다. 이렇게 산업은 진화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화할 수 있도록 시장님도 도와주시고 국가도 도와주고 기업도 물론 열심히 하셔야겠지요. 이 3박자가 맞은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산학연관. 이 맞아떨어지면 그 산업은 진화합니다. 예. 창원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에 관해서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승격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또 얘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연구원 승격이 되더라도 국회에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사실 20대 국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또 주신 것 같은데 시장님, 국회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국회 역할은 이제 법을 개정하거나 또 제정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연구소가 원으로 승격될 때 그 관련 법률에서 그걸 법으로 정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굉장히 국회 역할이 뭐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여쭤보니까 뭐 이유는 그런 대로 아주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국책연구소들이 있는데 그 국책연구소들이 규모나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규모나 이런 그 예산에 대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더 압박하고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지금 그걸 해야 되는 시점에 창원에 이렇게 큰 연구소를 확대해서 연구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논리도 옳은 논리지만 창원은 원래 그런 큰 연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크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효율을 한번 평가해보자. 그런 논리로 설득을 했는데 그만큼 그 국회가 사활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성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어도 국회가 그걸 통과시켜주지 않거나 국회가 그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창원의 5개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부에 가서 설득하고 이제 맨 먼저는 해당 부서를 설득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재부를 설득하는 건데 거기까지 다 되어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을 때 마지막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 이것을 삭감하거나 아예 빼버리게 되면 우리가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과 함께 국회 설득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국회를 방문해야 됩니다. 앞으로 21대 국회가 미온적이지 않고 정말 뜨겁게 이 재료연구원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재료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아직도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로컬 밸류 체인으로의 변화도 조금 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니터리, 위생이라든지 또 바이오 헬스라든지 우리 또 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바이오 응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POC라고 하는데 포인트 오브 케어 현장에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아주 신속 진단할 수 있는 1시간 이내에 또는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응용기기를 잘 만드는 것은 우리 창원의 산업에도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연구소에서 잘하고 다른 대학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이오 응용 소재는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굉장히 그 코로나 이후에 열심히 해야 될 분야고요. 소재 분야에서도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점점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의 대면이 아니고 기계와 사람 간의 통신, 기계와 기계 간의 통신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센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수많은 센서가 수만 개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든지 아니면 거미줄보다 더 복잡한 배선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전기 공급의 애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 전기 공급의 애로가 생깁니다. 많은 전력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 그 독립 전원 소재 자체가 자기가 전기를 발생하고 전력을 발생하는 그런 자율 독립 전원 소재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아주 개발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또 하나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결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승패에만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이세돌은 20와트 썼어요.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그 믹스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봤을 거예요. 20와트를 썼는데 알파고는 8만 킬로와트를 썼어요. 40만 배의 전력을 썼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무엇을 개발을 해야 될까요? 저전력 반도체를 써야만이 알파고와 같은 게 정말 실용화가 되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비대면에서 어떠한 AI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2디멘셔널 소재, 그다음에 뭐 그래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예. 네, 엘리샤벳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뭐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소재 경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소재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특히나 선진국들이 이렇게 소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한 10년 전에는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IT 산업이라든지 모든 산업의 소재의 기여도가 10% 미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도에 와 보니까 전부 다 50% 이상의 기여도를 소재가 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재가,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모든 산업에 있어서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 남아있는 연구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많은 선진국들이 거기에 이제 이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가 모방을 하지 않고 이제 이 퍼스트 무버, 퍼스트 러너로 지금 모든 산업들이 이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에서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K 방역을 해서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 보고 배울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기능을 갖는 소재라는 것이 저희가 그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부터 와 있었지만 그 소재들이 점점 더 가혹한 조건에 사용이 되고 점점 더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민 교수님이 그걸 진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로 점점 진화된 소재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거기에 좀 역설적이지만 신소재는 기존 가공 방법을 쓰고 또 기존 소재는 신가공 방법을 쓰는 이러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소재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쭉 왔지만 이제는 점점 더 필요한 기능을 놓다 보니까 가공이 잘 안 된다든지 성형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그 기존의 단조라든지 뭐 판재 성형이라든지 사출 성형 같은 그러한 기존 공정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또 새로운 이제 가공 방법으로 예. 또 기존 소재는 새롭게 또 만들어가는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보고 배울 나라가 많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벤치마킹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채워가야 된다. 이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좀 벤치마킹할 것들. 저희가 이제 이루어야 될 것은 같습니다. 거의 같은 선상에 놓여 있고요. 예.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나라들도 대략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2030년입니다. 2030년 왜 자꾸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2030년이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해입니다. 현재 추정키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자, 뭐 만약에 이렇게 먹고 살려면 우리나라 산업이 경제가 유지하려고 하면 노동 1인당 생산성이 지금보다는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조립을 하던 또는 그것을 가지고는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적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지금 우리가 3만 불 조금 넘지만 정도에 있는 GDP를 인구가 감소하거나 노동 인력이 감소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소위 1인당 생산성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3배가 돼야 됩니다. 1.3배. 대략 그렇게 돼야 예.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2.3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과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비교해 보면 과연 어디가 과연 고부가 가치 산업이었을까? 그건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당연히 있듯이 후자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산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독점성이 강합니다. 그게 바로 소재 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니켈이 됐든 코발트가 됐든 배터리가 된 리튬 2차 전지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 이런 것들은 불과 서너 기업밖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업을 선진국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어떻게 하든 그 기업의 독점성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진입을 해야 되는 어려운 몸싸움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소재 경제라고 하는 쪽에서의 우리는 들어가야만 하고 우리는 그 지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 이렇게 된 것이죠. 아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말씀하시지만 포스트 코로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 경제의 폐쇄성입니다. 앞으로 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경제를 조금씩 자기네 자국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
닫아가는 경제를 할 겁니다. 예. 이때 가장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되겠죠. 수출 주도 중심의 경제입니다. 자,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수출이 아니라 다 무엇을 가지고 그 수출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수출 품목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소재입니다. 아하. 우리나라가 소재 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먹거리 산업이 바로 소재 산업이 바로 수출에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절실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유일무이한 방법이 바로 소재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독일 방식은 이렇습니다. 독일은 챔피언 기업이 대략 2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야. 작은 제품들 또는 작은 소재를 가지시고 챔피언 기업, 세계의 넘버원 기업이 230개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닙니다. 중견기업 정도의 수준이 꽤 많이 있는 것이죠. 아주 더 이상 확장도 하지 않고 그 기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이 그 같은 챔피언 기업들이 바로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바로 독일 방식입니다. 일본은 정부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림스라든가 기관을 통해서 기초기술과 산업기술에 대한 통제를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는 패턴이 됩니다. 예. 미국은 소위 재료 유전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aterial Gain Product라는 것인데 미국은 국가가 엄청난 돈의 기초연구를 해놓고 기업들이 쇼핑하게 합니다. 많은 기술을 개발해놓고 나면 기업들은 다니면서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쇼핑을 해서 기업의 역량을 도와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2020년에 20년에 똑같은 선성을 썼을 때 독일 방식, 산학연구원을 하는 방식, 미국에 있는 기초연구 방식, 일본의 정부 통제 방식, 우리나라는 라는 것이죠. 이 방식의 패턴이 어느 게 옳은 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는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국가의 연구개발 전략입니다. 그건 아까 우리 그 중에 가장 시금석이 되는 것은 바로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 딱 한 군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원. 창원입니다. 창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산학연구원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진국들의 사례 보셨을 때 선진국과 사례 비교해 봤을 때 창원 시장으로서 또 부담감이 생기시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저희야 뭐 직접 저희가 연구개발하는 건 아니고 그걸 다 지원해주고 네, 그렇죠. 또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예. 교수님 말씀 주신 것 정말 재밌고 또 쉽게 잘 들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나 행정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 패권 국가들이 있습니다. 패권 국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석기 시대의 어떤 패권 세력이 있었으면 이게 한순간에 청동기를 가진 세력한테 패권을 빼앗기게 되죠. 또 청동기의 패권을 가진 세력은 철기를 가진 세력한테 한순간에 패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 지금의 오늘날의 소재 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소재들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해야 될 미국, 독일, 일본,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만의 어떤 그 기술력을 갖는 우리만의 어떤 소재들을 갖지 못하면은 이 기술 소재 패권 전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그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은 정말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게 우리 재료연구소의 원성격에도 모든 걸 걸고 함께 해드렸고 또 전기연구원이 우리 차원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연구원의 발전에도 저희들이 뭐 아낌없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또 저희들이 이제 뭐 자동차 부품연구원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이름 바꿨습니다만 우리 창원에 본부가 하나 들어왔고 전자부품연구원도 창원에 본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런 여러 기관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또 국가로부터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관들끼리의 협력과 시너지 융합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시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저희 시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많은 그 예산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기관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 시의 부지를 20년간 무상 임대로 이렇게 다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재료연구원 성격 때도 저희 24,000평 부지를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우리 시에 들어오는 이런 연구원들, 연구소 또 그것들 네트워크
기업과의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서 산학년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간이 확실한 지원을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이고 소명이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잘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료연구소가 재료연구원이 됐을 때 앞으로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민동준 교수님께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앞으로 과제들을 좀 꼽아주신다면 그 해결책이 있다면 뭘 꼽아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재료연구원이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가는 과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 몇 년이 뒤가 됐던 재료연구원이 어떤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상력인 것이죠. 우리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다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것을 적시적소에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첫째, 우리가 이 논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창원이라고 하는 곳에 재료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창원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은 아마 1단계 사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창원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산업으로서 진화할 수 있도록 소재를 도와드리고 다른 연구원과 함께 노력을 해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아마 원장님 정도의 능력이면 뭐 금방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잘 조합을 하고 하면 되는 것이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30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로드맵도 당연히 짜실 거고요. 뭐 그것도 저희가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재료연구원이 창원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까 우리 지장께서 희망하셨던 세계의 3대 기관 정도가 되시려고 하면 창원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스케일의 연구원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 보여야 됩니다. 인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연구원이 많아서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다 잘 정리가 돼 있는 소위 골격이 보이는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로봇 산업입니다. 로봇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이죠. 여기에 필요한 소재가 무엇일까? 차세 수송기기 놓칠 수 없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됐든 되죠. AI라고 하는 산업과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IoT 센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아까 바이오를 팬데믹 말씀하셨지만 바이오에 들어가는 항균 소재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고 센싱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진영을 갖추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구조재료 중심에 있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또 새로운 진화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노력이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가장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20년, 30년에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창원이 10년 뒤에 아마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이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시려면 시장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바로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 과정도 당연히 중요한 하나의 소재 산업을 육성하시는 데 필요한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구해오면 되고요. 그럼 말씀해 주신 김에 시장님께서 창원시 차원의 대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중요성은 뭐 저희들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이게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직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으로 그게 대응하느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실 수 있는 조직을 저희들이 이제 6개월 전에 이미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내에 조직 안에 그 계단위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고, 또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진흥원 안에 또 그런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관성 있게 바로 그런 미래를 위한 준비들을 저희들이 하고 가고 있고요. 재료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더 그 과정에서 중심적인
그런 중추 기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연구원과의 기존의 협력 체계도 뭐 워낙 긴밀합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협력 체계를 더 긴밀히 해 갈 거고요. 재료연구뿐만 아니라 재료연구원하고 정말 지금 쌍둥이 같이 있는 우리 한국전기연구원이 있습니다. 전기연구원과의 또 협력,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언제나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창원의 미래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어쩌면 그 궁극적으로는 더 큰 인류의 미래까지도 창원의 재료연구원이 성격돼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주기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행정이 할 수 있는 지원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혼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자동차연구원도 있고 전자부품연구원도 있고 방산혁신 클러스터도 바로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구기관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융합한다면 더욱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께서 또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뭐 대학에 있지만 옆에 있는 교수님하고도 같이 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과단위로 하는 건 더 어렵고요. 대학 간에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 협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저희가 몇 가지 우리 작은 대학에서도 몇 가지 시험을 해보면 놀라운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해보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 아까 많은 그것을 한 시선에 모을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신생인 재료연구원이 다 함께 모여봅시다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목표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예. 목표가 동일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 목표를 잊어버리면 같이 협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창원 지역에 있는 많은 연구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적 협의, 목표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한번 논의하시는 포럼을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미국도 좋고 여러 국가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시겠지만 먼저 이 지역적인 많은 연구원들이 뭐 다 대단한 연구소들입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결과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이셔서 우리가 어느 목표로 가면 좋을지를 먼저 설정하는 포럼을 한번 하셔서 그 결과를 한번 발표하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재료연구소의 재료원 승격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재료연구원이 창업,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면서 우리나라 소재 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될 방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뭐가 제일 필요할지 마지막 답변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가장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실은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어디에 한 군데 힘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효율성으로 컨트롤 타워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우리가 소재 강국, 제가 오늘 소재 강국 얘기가 아마 몇 번 나올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저의 이 비전과 목표, 우리 재료연구소의 비전과 목표는 소재 강국을 빼고서는 뭐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소재 강국으로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해 나갈 것으로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도 진화해야 된다. 예, 예. 그럼 창원시장으로서 허성무 시장님께서 앞으로의 그런 비전도 좀 제시를 하셔야겠는데요. 그렇죠. 이 사람도 이렇게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모든 게 그런데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탄생해서 계속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내부에 그런 성장의 혁신 동력을 찾는 사람들 그룹만 있으면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성장 동력을 찾는 역할을 하는 게 시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목을 메고 재료연구소의 원성격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갈망을 했던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경상남도와 협력을 통해서 많은 우리 지사님 노력하셔서 지금 연구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그 혁신 동력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혁신 동력들이 아까 교수님께서는 뭐 함께 협력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창원시가 경상남도가 잘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함께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지역이 과거의 남의 기술을 따라 배우는 수준에서 이제는 다른 데서 배우러 오는 도시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과 크기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또 학계에서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설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료연구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청사진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뭐 선생님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이제 일단 가장 먼저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 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으시지만 여전히 함께하는 창원 이런 지역민들에 대한 설득입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재료연구원의 청사진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설득을 한다는 것은 기업도 물론 당연히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재를 쓰시고 이런 것을 함께 하시면 당신네 산업이 이렇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득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또 하나 설득 대상은 바로 젊은 친구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지금 네가 배우는 거와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 네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도 여전히 재료연구소에 물론 학계가 함께 해야 되는 숙제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께서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사실 너무나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주제들이었는데 너무나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학계 그리고 연구원 그리고 창원시 국가까지 힘을 합쳐서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분명 소재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선두 주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도 얻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세 분 귀중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재료연구소의 재료연구원 승격으로 창원을 소재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참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재료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되겠고 또 창원을 소재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또 산업 모두가 힘을 합치고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것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맞아서 마련한 MBC 경남 특집 토론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